안녕하십니까. 텍스랩의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텍스랩의 주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 끝나는데요. 이제 와서 이 연말정산을 다루는 이유는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과 또 연말정산된 금액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되는 게 5월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연말정산을 논의하기 전에 흔히들 근로자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사업자와 달리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다 드러나고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국세청 전산에 뜨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을 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지갑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을 잘해야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중에 원천징수된 금액과 자신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덜 걷었으면 돈을 더 내고 아니면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연말정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의미인데요. 흔히들 직장인들이 13월에 월급이다라고 해서 2월 달에 급여 플러스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중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자신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왜 환급을 적게 받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도는 기중에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고 아무리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돌려받을 금액은 자기가 기중에 냈던 금액이겠죠. 그래서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먼저 총급여액이 있습니다. 이 총급여액은 본인의 연봉을 뜻합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연봉을 얘기를 하고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근거가 있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액을 모두 과세하지 않고 이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하고 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총급여액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연말정산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공제는 아시다시피 기본 인적공제가 있고요.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라든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로 기록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적공제 150만 원, 그럼 한 명당 150만 원을 실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빼주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세율이 계산돼야지만 실제로 세금 내는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1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15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자신이 이득을 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로 돌아오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본인의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된 이후에도 세액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세액공제라든지 기부금, 의료비 등이 들어가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든지 월세세액공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빼고 나서 결정세액이 결정이 된 후에 기중에 냈던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서 이 금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표를 통해서 연말정산의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직장인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지연성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장 생활한 지 좀 되셨죠? 네, 좀 됐습니다.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8년. 8년 차요. 그러면 수도 없이 연말정산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직장인 분들이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것들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네네. 그러면서 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이게 보통 저도 8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에 제출만 하면 알아서 세액이 산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2월달 월급에 뭐 네. 공제가 되거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마침 좀 오늘 좋은 좀 기회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세무사님께 좀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좀 되어서 네. 다행입니다. 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세 팁은 엄청 막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직장인 8년 차로서 연말정산하면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첫 번째로 일단 좀 그 최근에 보니까 세액을 제가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세액이라 함은 기중에 이제 원천징수되는 세금 같은 네, 것들을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 80%, 100%, 120%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어떤 게 더 저한테 유리한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많이 떼면 이제 나중에 낼 금액이 적어질 거고 또 적게 떼면 나중에 낼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중에 떼는 세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매달 받는 세금도 직장인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아니면 소득 공제 항목이 많다라고 하면 어차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것이 많으니까 기중에는 좀 적게 떼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이제 80%로 원천징수를 하시는 거고 자기가 2월 달에 부양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또 뭐 소득공제 받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 120%를 선택해서 기중에 좀 많이 떼놓고 2월에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인적공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총급여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네. 직장인 연봉이라고 했을 때 인적공제 이외에 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리지갑이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 그래요. 그 소득이나 지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자라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료를 좀 꼼꼼히 챙기자라고 했을 때는 뭘 자료를 꼼꼼히 챙기냐, 연말정산 간소화에 다 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나 대부분의 지출 항목들은 다 뜹니다. 하지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액 공제라든지 월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에 안 올라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종교단체의 기부금 물론 종교단체 기부금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안 뜨는 것들은 기본 영수증을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야 되고, 또 의료비 공제 중에 안경 구매한 것도 세액 공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경 구매 영수증 같은 것들도 안경점에 요청을 해서 따로 제출해야 되고, 이런 짜잘한 거지만 본인이 직접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꼼꼼히 챙기는 게 일단 첫 번째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근로소득 공제나 근로세액 공제가 본인의 지출에 기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지출 패턴, 소비 패턴에 맞게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좀 앞서 말씀 주신 뭐 월세 공제라든지 기부금 그리고 안경 구매 영수증에 따른 뭐 의료비 정산들을 좀 잘 챙긴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좀 항목들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게 올해 이제 3년 동안 다시 연장이 됐어요. 원래 일몰이 되느니 마느니 했는데 반발이 너무 많아서 3년이 연장이 됐는데, 그만큼 반발이 많았던 이유는 자기가 버는 돈을 다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국가에서 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거에 대해서 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쓰기만 하면 다 세액공제가 되는 줄, 소득공제가 다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25%. 요거는 좀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25%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한 카드 중에 또 뭐 전통시장 사용분이라든지 체크카드 사용분은 좀 공제율이 좀 더 높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이제 지출을 하더라도 뭐 체크카드를 쓰느냐 신용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공제액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똑같이 사용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급여는 5천만 원 기준이고요. 그 5천만 원 기준이면 총급여의 25%를 써야 되기 때문에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3천만 원을 똑같이 신용카드를 쓰고 체크카드를 썼을 때 사실 공제액은 꽤 차이가 나죠. 거의 한 3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절세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부양가족 것들도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분들 것만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세 이하 자녀분이 쓰거나 60세 이상 뭐 직계 존속이 쓴 것만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소득 요건은 따집니다. 이제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연령 요건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을 넣게끔 돼 있는데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23살 된 대학생 딸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생이니까 뭐 소득이 없을 경우일 테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딸이 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월세액 공제라든지 집과 관련된 어떤 청약이라든지 이런 좀 내용들 너무 많이 좀 들어서 사실 좀 요즘 너무 좀 집값이 좀 화두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좀 내 집 마련이 좀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뭐 소득공제 관련해서 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주택 마련에 대한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꽤 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넣는 거에 비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그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청약저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저축 납입액은 일단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그 넣은 금액, 불이백의 40%를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300만 원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불이백의 40%를 소득공제하는 항목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조건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좀 세액공제와 다르게 무조건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원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차입금을 끌어다 쓰는데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요 요건은 일단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세대주가 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회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대신에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뭐 더 2주택, 3주택자는 혜택이 없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좀 신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고 해서 월세들을 많이 내시잖아요. 월세 세액 공제가 좀 놓치기 쉬운 공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들이 좀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꽤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지출 금액의 10%에서 12% 이거는 이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좀 세율이 다른데요. 세액공제율이 꽤 커서 예를 들어서 월세 40만 원씩 12달 하면 480만 원이잖아요. 1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실제 자기가 낼 세금의 48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꽤 큰데 이게 보통 세액공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챙겨달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럴 때 이제 그 집주인한테 요걸 요구를 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집주인.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한 좀 사례가 있어서. 예. 그 사연은 일단 뭐 집주인이 자기의 임대 소득이 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그러면 월세 공제를 못 받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매달 월세 입금했던 내역 그거만 있으면 제출해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기업에 다니시니까 사실 해당은 안 되는데 최근에 이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 하면 만 15세에서 34세를 뜻하는데요. 청년이나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회사에서 좀 알아서 해주는 데들도 많지만 가끔 가다가 본인이 다니는 데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돼가지고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좀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척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중간 입사자로 되면서 이제 연말정산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퇴사를 하고 작년 2월. 네, 작년 2월에 퇴사를 하고 좀 쉬다가 5월 달에 이제 다시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좀 중간 입사자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들이 되게 질문도 많으신 사항인데요. 기중에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직을 했을 때 연말정산은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 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전 회사랑 지금 회사와의 소득을 합쳐서 본인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정산 소득을 반영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사실은 원래 2월 달에 이제 퇴사를 하시고 5월에 입사를 하셨으면 3월부터 4월은 사실 일을 안 하셨잖아요. 요때 이제 쓴 지출 항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근로소득
그 연말정산 할 때 빠져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시면 월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는 해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 거를 합산 신고를 한다라고 하고 혹시라도 합산이 안 됐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는 게 정상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직장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거기서 빠뜨리는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본인 책임하에 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팁이고요. 그리고 또 부양가족 공제나 아니면은 그 공제 요건을 잘못 검토해서 잘못 제출했을 때는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던 경우 아니면 입퇴사가 이루어지면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문의 주실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텍스랩 박준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